둘 다 너무한 거 아니야? 왜 나한테만 효자 노릇하래? 가까이 사는 게 죄야? 그러는 너는 엄마한테 해준 게 뭐야? 나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언니나 오빠와 먹고 살만하니까 엄마 좀 돌보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그냥 나한테 나가 죽으라 그러지? 지금까지 엄마한테 들어간 돈 대부분 내가 냈어.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서 해. 자식 셋이 다 두고 그 앞에는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 잠자코 듣고 있던 할머니가 말했어. 됐다. 그렇게 싸울 것 없다. 나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련다. 이명희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등을 돌리며 생각했어. 남편 갈 때 나도 따라갈 걸. 이씨 할머니는 자식이 셋 있었어. 모두들 가정을 꾸려 따로 살고 있었고, 첫째 딸은 이씨와 가까운 곳에, 둘째 아들과 셋째 딸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어. 이씨는 아들이 사놓은 땅 위에 단독주택을 작게 지어 10년째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살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88세로 건강이 좋지 않아 근 2년간은 방 안에서만 앉아 지냈어.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가슴을 두드리며 말했어. 가슴팍이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져. 이상한데. 저녁 먹은 게 얹힌 거 아니에요? 몇 분간 가슴을 쳐보기도 문질러 보기도 하다가 할아버지가 뒤로 넘어갔어. 여보, 이 씨는 가까이 사는 첫째 딸에게 다급히 전화를 걸었어. 인수가, 이게 무슨 일이냐? 네 아버지가 지금 쓰러지셨다. 고지어 구급차와 사위의 차가 마당에 도착했어. 엄마, 아빠 왜 그래? 나도 모른다. 갑자기 숨 쉬는 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니 저렇게 쓰러지셨어. 이 씨도 딸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다급히 할아버지를 들것에 실었어. 이제 보호 잡아 타야 하는데 사위가 나섰어. 당신은 집에 가 있어. 내가 어머니랑 같이 갈 테니까.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아버지를 본 딸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 전화할 테니까 걱정 말고 가 있어. 별일 없으실 거야. 구급차는 이 씨와 사위를 태우고 출발했어. 이 씨는 남편의 손을 그어쥐었어. 오늘 저녁까지만 해도 함께 식사하던 남편이 눈을 감은 채로 숨을 몰아쉬었어. 여보, 눈 좀 떠봐요. 남편은 대답이 없었어. 강서방, 일을 어째? 정신이 없어 보이는 이 씨를 사위가 다독였어. 괜찮으실 거예요. 장인어른 제 말 들리세요? 사위가 괜찮을 거라고 말했지만 이 씨는 어떤 느낌이 있었어. 꼭 붙잡고 있던 남편의 손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어. 이 씨가 얼른 그 손을 축혀 올려 쥐었지만 남편에게선 반응이 전혀 없었어. 구급차 안이 다급해졌어. 구급대원에게 밀려나 이 씨가 손을 놓치자 남편의 손이 맥없이 툭 떨어졌어. 그렇게 남편의 숨이 멎었고 이 씨는 짧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한 채로 구급차 안에서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게 되었어. 아이고 아빠, 아버지.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과 막내딸도 급히 내려왔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죽음에 다들 슬퍼했어. 88세의 나이에 지병까지 있었기에 언제 어떻게 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남편이었어. 또한 이 씨도 80세가 넘으며 죽음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니 현실감이 없었어. 그래도 90 가까이 살다가 고통 없이 갔으니까 호상이네요. 장례식장을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했어. 어찌 보면 그들의 말이 맞았어. 고통에 몸부림치다 병원에서 혹은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씨의 남편은 그야말로 노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끝이었어. 아내와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숨이 넘어가 구급차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을 마감했으니 무척 짧은 시간이었어. 그래, 사람들 말이 맞다. 나도 우리 집에서 살다가 그렇게 조용히 내 아빠 따라가련다. 무슨 그런 말을 해. 엄마까지 가면 우린 어떡하라고. 장례도 어떻게 치렀는지 기억나지 않는 정신없는 나날이 지나고 이 씨는 남편 없이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
엄마 진짜 혼자서 괜찮겠어요? 아, 괜찮대도. 장례가 끝나자 아들, 딸들이 모두 이 씨의 집으로 모였어. 아들과 막내딸은 곧 서울로 올라가 봐야 하는 대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 며칠만이라도 누나 집에 가 있어요. 그래, 우리 집에 와서 좀 있어.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냐? 그냥 집에 있는 게 좋아. 아들과 첫째 딸의 말에도 이 씨는 고개를 저었어. 엄마 아니면 우리 집으로 가던가. 혼자 이 집에 있으면 좀 그렇잖아. 막내딸까지 합세하여 어머니를 모셔가려 했지만 이 씨는 아무 곳으로도 가고 싶지 않았어.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계실 때도 혼자 있는 것 같았으니까. 그래도 그거랑 같아? 너무 적하지 않겠어? 그래, 괜찮으니까 너희는 어서 가봐. 그래도 너희가 있어서 다행이다. 고맙다. 이 씨는 홀로 집에 남겨졌어. 그래도 자식들 집에 가는 것보다는 익숙한 집이 좋았어. 더 이상의 변화는 원치 않았다오. 이 집에서 남편만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편할 듯했어. 하지만 아담하던 집이 넓게 느껴지는 것만은 어쩔 수 없나 보오.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남편이 지내던 방을 싹 비워 청소해 놓으니 무척이나 헝했어. 도로와 떨어진 흠이진 곳에 있는 집이라 원체 조용한 곳이었는데 안 그래도 고요한 곳이 남편마저 없으니 바늘이 떨어져도 큰 소리가 날 듯했어. 이 씨는 TV 볼륨을 크게 키우고 생활했어. 아이고, 수발 들어야 하는 영감 없으니 편하네. 말은 그리했지만 마음은 구멍이 뚫린 듯 허전했어. 다음 날도 다다음 날도 이 씨는 마당에 앉아 풀경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와 TV를 보고 다시 나가서 마당에 앉아있다 들어오곤 했어. 혼자서는 이곳에서 할 일이 없었어요. 친구라도 만나려고 나가려면 차가 있어야 하는데 이 씨는 차도 면허증도 없었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곤 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없으니 심심해도 볼 일이 있어도 마을을 벗어나기가 힘들었어. 버스 정류장도 걸어서 30분은 가야 했고 나간다고 한들 버스를 타고 어디든 제대로 갈 자신도 없었어. 하지만 아무리 할 일 없는 노인이라도 맨날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 친구야,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문제는 이럴 때였어. 인수가 어제부터 배가 좀 아파서 병원에 좀 가야 될 것 같다. 체한 거 아니야? 매실 좀 먹어보지. 어제 오늘 계속 먹었는데도 아프네. 그래? 나 오늘 너무 바쁜데 내일 데려다 주면 안 될까? 이 씨는 뒤틀린 고통이 느껴지는 배를 부여잡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 이제는 딸이 없다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였어. 그렇게 바쁘니? 그럼 택시 타고 갈 테니까 택시 좀 불러줄래? 아, 그렇게 아파?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너 바쁘면 그냥 택시 타고 가도 돼. 간다니까? 좀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이 씨는 식은땀을 닦았어. 웬만해선 딸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 외출을 자제했지만 이런 때만큼은 불가항력이었어요. 송장이 아닌 이상 집에만 있을 수는 없기에 그럴 때마다 딸에게 전화 거는 것이 망설여졌어. 차 타고 15분 거리에 사는 딸이 잠시 뒤 도착했어. 식당 많이 바쁘지? 지금 시간이 그렇지. 배는 어때? 운전하고 가면서 딸과 대화를 나누었어. 정신이 없었는지 딸은 앞치마를 맨 채였어. 엄마, 나 일단 돌아가 봐야 하니까 진료 끝나면 전화해. 딸은 이 씨를 병원 앞에 내려주고 되돌아갔어. 접수하느라 헤매서 진료를 받는 데까지는 한참 시간이 걸렸어. 약을 타서 나오니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어. 병원 밖으로 나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 이제 한창 점심시간이 시작될 시간이라 바쁜 모양이었어. 2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 택시라도 타고 가려 했지만 지나가는 택시가 한 대도 보이지 않았어.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를 한참.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을 땐 점심시간이 끝나 있었어. 엄마,
미안해.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 진료 끝났어? 그래, 지금 병원 앞에 나와 있다. 택시라도 타고 가지? 여태 기다렸어? 지나가는 택시가 있어야지. 콜택시 부르면 되지. 그런 것을 할 줄 알았으면 애초에 딸을 부를 일도 없었을 것이요. 딸이 다시 어머니를 데리러 왔어. 차에 타자마자 타박하는 소리가 들렸어. 버스나 택시도 탈 줄 알아야지, 엄마. 내가 데리러 못 올 때 엄마 혼자 아무 데도 못 가면 어떡해? 너도 이 나이 돼봐라. 그게 마음처럼 되나?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리지 문제지. 아직 젊은 딸은 어머니가 답답할 뿐이었어. 그런데 엄마, 아빠도 없는데 엄마 혼자 그 집에서 살기가 힘들지 않을까? 집에 거의 도착하자 딸이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 차라리 이 집 비우고 한순에 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 그래도 서울이니까 걸어서 어디든 갈 수 있고 병원도 가깝고. 집 놔두고 왜 거길 가니? 엄마 혼자 그 집에 있는 게 마음이 안 놓여서 그렇지. 엄마 쓰러져도 모르잖아. 이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올케가 집에서 놀고 있는데 뭐 어때? 그런데 그것만은 이 씨는 사양하고 싶었어. 명절 때 종종 방문하곤 한 아들네는 이 씨에게 편치만은 않은 곳이었다오. 자신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원체 살가운 성격이 못되기에 그런지 아니면 원래 고부 사이는 그런 것인지 아직도 며느리는 남 같은 마음이 컸어. 보라, 엄마가 좋아하겠다. 그러면 막내는? 막내한테 가서 지내는 건 어때? 막내딸도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집에 가는 것도 말이 안 되었어. 입에 겨우 풀칠하고 사는 애한테 무슨 짐을 지워주려고 거길 가니? 집이 없다면 모를까?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서울로 가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내가 매일 이렇게 엄마를 돌봐줄 수는 없잖아. 엄마도 가야 좀 편히 살지? 이렇게 딸을 부르는 것은 많아야 일주일에 한 번이었어. 오늘도 아픈 것이 아니었으면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리고 둘째나 셋째 집으로 가라면서도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소리는 없는 첫째 딸이었어. 됐다. 나는 그냥 집에 있으려다. 너도 이제 안 부를 테니까 내 걱정 말어. 너 바쁘면 택시 타고 다닐게. 식당 바쁜데 어서 들어가 봐라. 그러자 딸도 마지못해 수긍했어. 이 씨는 딸을 보내고 집으로 들어왔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 집이 좋았어.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이곳에서 살다가 평온하게 눈 감는 것이 최근 들어 생긴 이 씨의 소원이었어. 그렇지만 그 바람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 되었다오. 엄마, 보라가 미국에 좀 더 있고 싶다고 그러고 그 땅도 많이 올라서 이번에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전화에 이 씨의 눈앞이 깜깜해졌어. 10여 년 전 이곳에 땅을 사놓으며 오랫동안 팔 일이 없으니 집 지어서 죽을 때까지 살라는 아들의 말에 이 씨의 아파트를 팔고 주택을 지었어. 그런데 갑작스레 이 땅을 팔아야겠다는 아들. 그럼 이 집은 어떡하라는 거냐? 집도 비워줘야죠.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전화드린 거예요. 연세도 있으신데 아버지처럼 쓰러지시면 큰일 나잖아요. 이제 누나 내 집에 들어가서 지내세요. 갑자기 살던 집을 비우고 첫째 딸네로 들어가라는 말이었어. 말도 없이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집은 네 아빠랑 내가 지은 곳 아니냐? 그 집 팔아도 돈 안 돼요? 조그맣고 오래된 집인데 가치가 없죠? 그 오래된 집에서 네 애미가 살고 있다. 아이 엄마 왜 그래요? 살 사람 나타났을 때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묵힐 만큼 묵혔어요. 이 씨는 할 말을 잃었어. 아들이 땅 주인이었고 집도 자신이 돈을 댔지만 서류상 명의는 아들이었어. 설령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들과 법이 어쩌고 하면서 싸울 수는 없지 않겠어. 인숙이하고는 얘기가 된 거니? 누나한테는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엄마도 이제 옆에 누가 있어야죠. 그렇게 몇 달 뒤에
이 씨는 그 집에 쫓겨나 첫째 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 엄마 앞으로는 이 방에서 지내세요. 딸은 두 자식을 결혼시키고 사위와 함께 둘이서 살고 있었어. 2층 건물 중 1층은 식당이고 2층이 주택이었는데 이 씨는 손녀딸이 쓰던 방에서 지내게 되었어. 딸 내외는 거의 모든 생활을 1층 식당에서 했고 저녁에 잘 때만 2층에 올라오곤 했어요. 그래서 이 씨는 전에 살던 집이나 이곳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엄마 식사하세요. 1층에서 2층으로 걸려온 딸의 전화를 끊고 이 씨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1층이 식당이기에 식사 때마다 계단을 내려갔다 올라와야만 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평지도 겨우 천천히 걸어 다니는 이 씨에게 계단이란 커다란 난관이 매일 곤욕스럽게 했어. 하루 3끼를 먹기 때문에 하루 3번은 앓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평지에서만 생활하던 노인이 하루에도 몇 번씩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몸이 힘든 것은 마음이 힘든 것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식당이 쉬는 날이면 딸과 사위가 2층에서 쉬어야 하는데 이 씨 때문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듯 했어요. 나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편히 지내. 밥도 3끼 다 안 먹어도 되니까 너희 먹을 때 숟가락만 올리고. 아니에요 창모님, 편히 지내세요. 하지만 밤늦게 들려오는 딸과 사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진짜 불편해 죽겠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계시는데 뭐가 불편해? 그건 당신한테나 그렇겠지. 당신은 우리 엄마 모시고 살라고 하면 안 불편하겠어. 시어머니랑 같아? 참남, 뭐가 달라? 나도 창모님은 그 정도로 불편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오갈 데 없는 엄마를 내쫓아? 창모님이 왜 오갈 데가 없어? 자식이 뭐 당신밖에 없어? 그동안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창모님 일 있으면 우리만 나서서 챙겼어. 처남이랑 처제랑은 한 게 뭐야? 장인어른 돌아가셨으면 장모님은 나머지 자식들이 챙길 차례 아냐? 나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한수는 옳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막내도 사정이 안 좋다는데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내일 당장 천하엠한테 전화해. 창모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모셔야지. 조심성 없게 오가는 대화에 이 씨가 숨 죽였어요. 이 씨가 듣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인지 들으려 노력하지 않아도 대화 소리가 크게 전해졌어요. 애초에 창모님 셈신 그 땅을 홀랑 팔아버린 아들이 어딨어? 지들이 책임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이렇게 떠넘기듯이 창모님 보내버리면 끝이야. 그러게, 나도 어이가 없어서 참. 아무튼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어머님 모셔가라 그래. 알겠어. 내일 얘기해 볼게. 다음 날 첫째 딸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 씨를 데려가라 했어요. 그런데도 이 씨는 안 가겠다고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요. 사이가 저리 불편하다는데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 씨의 의견은 단 한 번도 묻지 않은 채 아들 집으로 가는 것이 정해졌어요. 엄마, 자식들이 여럿이니까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살아보시면 좋지. 뭐 명절엔 내가 갈게. 큰딸이 하는 말에 여러 대꾸하지 않고 그저 그러마 했어요. 이 씨는 짐작처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졌어요. 큰아들은 딸 둘이 있는데 모두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 부부만 넓은 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엄마 회사 갔다 올게요. 쉬고 계세요. 아들이 이른 아침 출근하면 그 집엔 이 씨와 며느리만이 남게 되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그냥 계세요. 아니다. 넌 쉬고 있어라. 이것만 닦으면 된다.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청소를 하고 있던 이 씨를 며느리가 말렸어요. 부지런히 움직여도 가만히 있어도 며느리는 이 씨를 불편해했어요. 그런 며느리의 눈치를 보느라
이 씨 또한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듯했어요. 혼자 살던 자신도 갑자기 며느리 눈치를 보며 살자니 힘들었지만 며느리도 죽을 맛이 아니었겠어요. 졸지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불만이 날로 쌓여갔어요. 이 씨의 아들이 출근하면 대충 때우곤 했던 식사를 시어머니가 있으니 제대로 차려야 했고 소파에 편히 앉아서 TV를 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애초에 이렇게 지내는 게 평탄할 것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어요. 딸과 사위도 불편해하는데 며느리라고 시어머니를 편히 모실 수는 없었을 것이요. 보라 엄마는 어디 갔어? 주말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며느리의 행방을 아들에게 물었어요. 아, 보라 엄마 잠시 친정에 좀 다녀온다고 갔어요. 그래? 자고 온대? 며칠 있다가 온대요. 하지만 곧 아들이 토하는 소리를 들으니 어찌 된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엄마가 불편하게 한 적도 없는데 뭐가 불편해? 뭐? 대리효도? 엄마가 환자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시종을 들었다고 그래? 나야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러면 오갈 데 없는 엄마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당신이 땅 팔라고 그렇게 들들 볶았었잖아. 막내? 막내의 사정 아는데 어떻게 모시고 가라 그래? 얼른 돌아와. 내가 엄마 밥은 또 어떻게 차려드리냐? 며느리가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자신이 2살짜리 아이도 아닌데 다들 자신을 돌보는 것이 힘들어 누구든 데려가길 원하는 것 같았어요. 일손이라도 보태고 싶어서 집안일도 열심히 해보았지만 뭐라든 자신은 애물단지가 된 듯 했어요. 막내야, 내가 좀 와서 엄마 모시고 가라. 결국 아들이 막내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 상황 알면서도 엄마 모셔가란 소리가 나와? 경제적으로 힘든 막내딸은 어이없다는 듯이 대꾸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네 새언니도 처갓댁으로 가버렸고 엄마랑 나랑 집에 둘이 있다. 새언니도 웃긴다. 엄마 모셔본 적이나 있으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됐다고 홀랑 도망가 버리냐? 보라 엄마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냐? 그래도 아들인 나보다 딸이 낫지 않겠어? 네가 좀 엄마 좀 모셔가라. 아들과 막내딸이 투닥투닥하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한테 다시 좀 말해봐. 나는 정말 상황이 안 돼? 누나네 집에 있다가 여기로 온 건데 어떻게 다시 데려가라 그래? 주말에 언니랑 같이 갈게. 그렇게 주말이 되었을 때 이 씨의 자식들 셋이 전부 모이게 되었어요. 모이게 된 이유는 하나였어요. 이 씨를 누가 데려갈 것인가? 이 씨의 뜻은 고려하지 않은 그녀의 거취에 대한 결정을 위한 자리였어요. 그곳에서 이 씨는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 있었어. 올케는 너무한 거 아니야? 며느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시어머니가 불편하다고 홀랑 집을 나가버려? 그러니까 말이야. 요즘 세상 참 좋아졌다. 그렇게 쉬우면 네가 하면 되겠네. 뭐 또 그 소리야? 그러면 오빠가 생활비 다 줄래? 생활비 주면 엄마 네가 모셔갈 수 있냐? 서로 싸우는 상황을 이 씨는 지켜보고만 있었어. 애초에 매형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그 넓은 집에서 엄마랑 사는 게 뭐가 불편하다는 거야? 그러는 올케도 엄마 불편하다고 나가버린 거 아니야? 왜 내 남편 탓을 해? 그동안 가까이 산다는 이유로 엄마에 관한 모든 일을 다 니네 매형이 처리했는데 이제 와서 매형 탓하는 건 염치 없는 거 아니니? 그러는 나는 그동안 엄마한테 들어간 돈 다 내가 댔다. 나도 할 말은 있어. 이거 왜 이래? 서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는 모습을 보내는 이 씨의 표정이 착잡했어. 결국엔 이 씨를 서로 맞지 않으려고 싸우고 있는 것 아니겠어? 그만해라. 이 씨가 한참 있다 입을 열었어. 나만 없으면 니들이 이렇게 싸울 일 없는 거지. 그러자 자식들 셋이 입을 다물었어. 나는 내가 알아서 살련다. 그러니까 그만들 해라. 어떻게 알아서 해? 아들이 물으니 이 씨가 뜸을 들이다 입을 열었어.
요양원이라도 들어가서 살 테니 이제 너희들 모두 신경 끄고 살아. 그러자 다들 놀라서 한마디씩 했어. 뭐? 요양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왜 요양원에 들어가? 이 씨는 헛웃음을 지으며 대꾸했어. 그래, 자식들이 셋이나 있지만 나이 든 엄마 돌봐줄 사람이 있냐? 니들 중에 그렇게 할 사람이 있니? 그러자 다들 합주기가 되었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련다. 제발 그만하자. 이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싫고 너희들에게 짐 되는 것도 싫다. 이제는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미안한 마음보다는 짐짝 취급을 받는 자신의 처지가 서러운 마음이 커졌어. 나도 내 늙은 몸뚱이가 의탁해서 너희들 힘들게 하기도 싫고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건 더 싫다. 그냥 요양원에 들어가는 게 너희 좋고 나도 좋은 길 같다. 그동안 너희가 용돈 줬던 거 통장에 다 모아뒀다. 이거면 나 죽을 때까지 요양원에서 지낼만 할 거다. 이걸로도 부족하면 그냥 이 세상 뜨련다. 이제 미련도 없고 노인네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 없으니 저승에서 할 일을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나도 더 이상 이런 꼴 안 보고 살 수 있겠지. 그러자 셋 자식들은 다시 싸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언니가 잘 모셨으면 됐을 거 아니야. 엄마 입에서 왜 이런 말이 나오게 해? 너는 한 번도 엄마랑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우리 탓만 해. 돈 없는 게 벼슬이니? 그럼 차라리 중간쯤에다가 방이라도 하나 구해드리고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겠다. 급기야는 이 씨를 원룸에 넣고 순번을 저하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어. 그만하지 못해?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가며 살아야 하냐? 나는 평생을 내 한 몸 바쳐 너희 셋을 키웠는데 너희는 셋이나 돼서 엄마 하나 가지고 서로 미루고 있냐? 내가 너희 집 돌아다니는 게 좋아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니? 내가 언제나 돌봐주라든 그냥 돌아. 너희에게 이젠 바라는 것 하나 없다. 너희는 먹고 살기 바쁜 것 같으니 제발 알아서 살아라. 이 모습을 아빠가 봤으면 땅을 치면서 울었을 거다. 나도 네 아빠나 따라갈 걸 그랬어. 그리고는 짐 가방을 들고 아들 집을 나와버렸어. 누구도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어. 이는 며칠 뒤 정말로 요양원에 들어가 버렸어. 자식들은 입으로는 말렸지만 누구 하나 우리 집으로 오라는 사람도 없었어. 이따금 이 씨에게 자식들이 면회도 왔지만 이 씨가 보기를 거부했어. 그리고 면회를 오는 자식들에게는 직원이 이 씨의 쪽지를 보여주었어. 이곳에 있다가 너희 아버지가 부르면 가련다. 내가 죽더라도 때가 된 것이니 너희 탓은 아니지. 나는 온 평생을 너희를 사랑해왔다. 너희가 부모인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련다. 조금 더 세월이 흐르면 내 마음을 깨닫는 날도 오겠지. 그런 날이 오면 나처럼 되지는 않길 바란다. 너희도 부디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살피며 살 거라. 나는 네 아버지와 함께 그 날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더 이상은 찾아오지 말 거라. 나도 행복했던 기억만 가지고 가련다. 엄마가. 그리고 자식들이 후회를 했는지 안 했는진 알 수 없었지만 끝내 살아계신 어머니의 얼굴은 다시는 볼 수 없었어.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살이 된 할머니입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어요? 저는 1949년에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항상 저와 형제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시며 가족을 부양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중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여름날 들판에서 나비를 쫓아다니던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신비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함께 나무 위에 올라가 놀기도 하고
시냇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웃음소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자연 속에서 자라난 그 시절은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늘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일하느라 지쳐 있었고 아버지도 허리가 아파 힘들어 하셨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싶었지만 집안 형편상 고등학교 진학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 읽기를 좋아했고 언젠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게 공부해서 꼭 성공해야 한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바람을 이루고 싶어 저는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놀러 다니는 것을 좋아했지만 저는 책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제 꿈은 선생님이 되어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저는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에서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도시에서 일하다가 잠시 마을에 내려와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에 금방 마음이 끌렸습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작고 소박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설레는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과 함께 가정을 꾸리며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아기의 얼굴을 보며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업무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모두 짊어지며 힘들어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늘 피곤함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남편은 그저 힘겹게 웃으며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생명이 저희 부부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과 발을 바라보며 행복에 겨워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아이를 돌보며 잠을 설치기 일쑤였고 남편은 직장에서 돌아오면 지친 몸을 이끌고도 아이를 돌봐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피로는 누적되어 갔고 우리 사이에는 점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그의 곁에서 그를 다독였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졌지만 저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더 자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고 우리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는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를 이유로 술에 의존했고 그로 인해 가정의 분위기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예전처럼 다정하고 따뜻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생활을 견딜 수 없어. 그의 눈에는 절망과 좌절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변화는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며 홀로 싸워야 했습니다. 가끔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이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결혼 생활을 이어가면서도 저는 언젠가 다시 행복한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30대가 되면서 우리 가족은 둘째 아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가정의 기쁨도 2배가 되었지만 동시에 부담도 커졌습니다. 첫째 아이를 돌보면서도 둘째를 함께 케어해야 했기에 제 손은 늘 바빴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고 저는 혼자서 2아이를 키우느라 지쳐갔습니다. 둘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저는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혹했습니다. 집안일과 아이들 돌보기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빴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의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고 저녁이 되면 술에 의존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빈자리를 채우며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 애썼습니다. 남편의 술 문제는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는 일이 잦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술에 취해 아이들 앞에서 저에게 손을 대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날렸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고 저는 아이들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그를 막았습니다. 아이들은 겁에 질려 울었고 저는 그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다시 예전의 다정한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그 바람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의 폭력과 술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졌고 저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어디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기도를 하며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또다시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주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고 저는 그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이제 정말 끝인가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떠나고 싶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참고 견디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으니까요. 남편의 폭력과 알코올 문제는 끝내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고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집을 떠났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우리 가족이 함께 지내던 곳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워했고 저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혼 후 우리는 작은 방 한 칸짜리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낡고 허름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두려웠습니다. 저 혼자서 2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했지만 아이들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작은 채소 가게를 열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신선한 채소를 구입해와 가게에서 팔았습니다. 일은 고되었고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하며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좋은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못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이들을 재우고 홀로 주방에 앉아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아이들의 미소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작은 가게지만 조금씩 단골 손님도 생기고 매출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학교에서 잘 지내고 있었고, 저는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힘든 일과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의 노력을 이해해 주었고, 집안일도 도우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모습에 저도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안정된 생활을 찾아갔습니다. 비록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50대가 되면서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 신선한 채소를 구입하고 가게에서 하루 종일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채소를 사가는 모습을 보며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단골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가게는 조금씩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저는 항상 밝은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면서도 손님들과 대화하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피로는 쌓여갔고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습니다. 그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성장하면서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 늦은 밤까지 함께 책을 읽고 문제를 풀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랑스러웠고 저의 모든 노력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저를 도와 가게 일도 거들어 주었습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그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들의 노력과 성장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리한 생활은 결국 저의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경고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웠고 제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은 병원에 찾아와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건강을 돌보지 못한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안심시키며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며 저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게 되었습니다. 60대가 되면서 작은 채소 가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건강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손님이 줄어들면서 수익도 감소했습니다. 결국 저는 오랜 고민 끝에 가게를 폐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는 마지막 날, 저는 가게 앞에 서서 오랜 시간 함께했던 공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추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가게는 저의 삶의 일부였고 많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한 곳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서는 길,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지탱해준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힘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성장하며 각자의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첫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고,
둘째는 해외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자기만의 삶을 찾아가는 것이 기뻤지만 혼자 남게 된 현실이 두려웠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날, 저는 집 앞에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홀로 남겨진 저의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방이 비어있는 집안은 너무도 조용했습니다. 가게를 닫고 난 후 저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로와 스트레스는 이미 제 몸을 많이 망가뜨렸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졌고 혼자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멀리 있어 자주 찾아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서 병실에 누워있는 시간은 길게만 느껴졌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건강이 악화될수록 저는 무기력해졌고 더 이상 예전처럼 열심히 살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른 나이에 건강이 악화되고 혼자 생활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집을 떠나 이곳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요양원에 입소하는 날 아이들이 함께 와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후 낯선 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 속에서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과 어울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혼자 보내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관심은 일시적이었고 저는 여전히 혼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가족들이 방문해주는 날이 가장 기뻤지만 그들이 떠나고 나면 더욱 깊은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고 삶의 의욕을 잃어갔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이 각자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들과 소통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활동 시간에도 저는 항상 혼자였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더욱 우울해졌고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한때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리워졌고 그 시절이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현실이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은 너무도 고독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찾아와 주었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깊은 외로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덧없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그저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제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고 의료 장비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병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속의 어둠을 밝히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찾아와 주는 날이 가장 기뻤지만 그들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깊은 외로움 속에 빠졌습니다. 병상에서 누워있는 시간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과거의 추억과 후회,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은 더 나은 날이 올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료진의 따뜻한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고독했습니다. 건강이 더욱 악화되면서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의 저원을 산책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지만 그것조차도 저를 완전히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인생의 덧없음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활기쳤던 제가 이제는 휠체어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씁쓸했습니다. 정원에서 다른 입소자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혼자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은 후회와 아쉬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지금의 나는 달라졌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요양원 생활이 길어지면서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방문은 점점 더 드물어졌고 저는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혼자 남겨진 시간은 끝이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삶은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인생의 덧없음과 고독,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삶의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치며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원에서의 삶은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덧없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